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 프로세스 중에 이제 회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상관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형회귀의 개념과 목적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 머신러닝에는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도학습에는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형 회귀를 다룰 거기 때문에 회귀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귀 분석 예제로 제가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간단한 그래프를 통한 예제였는데요.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으로 x하고 y 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측값으로 총 4개의 샘플이 있는데요. 그 샘플을 지금 표로 표현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가 2,0일 때 y값은 3,0이고 4,0일 때 4,0 이런 식으로 페어를 이루고 있는 샘플 4개가 있는 상황이죠. 이때 우리가 이 x라는 값이 입력값이고 여기 x로부터 출력되는 값이 y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머신러닝 문제에서 이 x가 피처가 될 것이고 인풋 피처가 될 것이고 y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아웃풋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도 y를 잘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귀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x가 10이 들어가면 y가 7일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서도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회귀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 프로세스로는 이제 먼저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직선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라는 값이 wx 플러스 b로 이루어져서 나오는 값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런 모델을 1차 방식 모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매개 변수로는 이 x 외의 다른 파라미터들로는 이제 w하고 b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로 이 세타로 이제 전부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 세타에 w와 b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그냥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모델의 매개 변수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매개 변수를 잘 바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 맞는 직선 모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목적 함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w와 b를 추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줄여야 되는 코스트를 목적 함수로 많이 설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임의로 처음에 매개 변수를 아무렇게나 아무런 값이나 임의로 지정을 해서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여기 이 식에서 계산된 출력값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y값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 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줄글로 써놓은 거를 여기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타인 w와 b 값을 가지고 이 샘플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에서 나온 출력값을 얘기를 하고요. 요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실제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y값 요것과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일단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낸 요 값을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고요. 주로 목적 함수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매개 변수를 점점 더 정확한 값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오차가 제일 작아지게 하는 W와 B를 찾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는 이 W와 B를 임의로 아무 값이나 선택한 다음에 점점 목적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식으로 W와 B의 적절한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의사 코드로 표현한 것이 이 밑에 보이는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요 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세타 중에 가장 적절한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세타는 이 목적 함수 J를 가장 작게 만드는 세타다라고 해서 이제 아그민이라는 이런 수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J를 가장 작게 만드는 세타를 찾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회귀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선형 회귀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먼저 보고 지나가면 좋은 것이 이제 상관관계라는 이 컨셉입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의 정도를 correlation coefficient, 즉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 다른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경우에 그냥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면 보통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의미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상관계수이기도 하고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이제 그 수식으로는 보통 R이라는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이 두 변수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형 상관관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왼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요거는 어떤 학생들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1차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2차 시험 점수도 잘 본 학생이 많죠. 그래서 이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 자동차의 중량과 연료 효율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차의 중량이 클수록 연료의 효율은 떨어진다. 이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선형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가 어떤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줘서 만들어진 거라고는 꼭 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상관계수, 즉 R로 표현되는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값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가 다르게 표현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지는 그림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관계를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R이 0에 가까운 경우는 두 개의 변수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 두 개가 어떤 패턴이 없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떤 이런 선형의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 관계, 즉 여기서는 곡선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귀라고 하는 것은 이 종속 변수 y, 즉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타겟 값이죠. 이 y 값과 그다음에 독립 변수 x,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인풋 피처라고 얘기를 하는 이 x와의 상관관계를 선형 함수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제 유사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이 주택의 면적이고 y축은 주택의 가격이죠.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높아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선형회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때 이 어떤 적절한 직선 하나를 찾아서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하나 완성을 하는 것이 이제 선형회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본 것처럼 뭐 간단한 요런 식을 구성을 해서 뭐 A와 B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직선을 하나 가장 정확한 직선을 찾긴 찾지만 그게 이제 반드시 모든 샘플이 이 직선 위에 딱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샘플에 최대한 가까운 직선을 하나 찾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얘기했던 식을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는 세타로 다시 적어본 것인데, 모델을 지금 y는 세타0 플러스 세타1 x 이렇게 바꿔서 좀 적어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 면적 x와 y 가격, 주택의 가격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일단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점들을 테이블로 표현하면 이 x, y가 뭐 2104, 460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세트들이 이 점의 개수만큼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샘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총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앞에서 우리가 요 모델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이 모델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타0와 세타x의 값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목적 함수를 최소로 하는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목적 함수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평균 제곱 오차, 즉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줄여서 MSE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MSE 값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좀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요 앞에 이제 2분의 1을 곱한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목적 함수를 최소로 하는 값을 찾으려면 목적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는 걸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왔을 때 이 2랑 같이 상쇄돼서 없어져서 다시 좀 깔끔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2분의 1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루트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r이 하나 더 붙었는데, 요거는 기존의 이제 MSE 값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운 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를 써도 별 차이가 없는 게, 사실은 미분값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하고 뭐 2x제곱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2x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상수가 붙더라도 결국에는 요걸 미분했을 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수가 앞에 붙어 있던지 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아래 식이 선형회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직선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선형획이 리니어라는 것의 좀 정확한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독립변수 x의 차수가 아닌 개수를 통해서 선형인지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이 상관관계에서 상관관계가 뭐 0인지 상관계수가 0인지 하고 이제 선형인지와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식을 보면 x에 지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곡선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선형회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선형회귀의 그 공식적인 그 뜻을 생각을 해보면 이 x자리에 x제곱이 있든 뭐 어떤 식 형태의 x가 있든 크게 상관이 없고 지금 요것들의 개수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선형으로 구성이 돼서 y를 출력할 수 있는지 요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 조금 수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선형인 경우는 아래처럼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이게 y가 이 x라는 매트릭스와 우리가 개수로 붙여놓은 이제 베타들의 벡터를 곱한 것 플러스 이제 에러 값이 포함된 에러 값이 더해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y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선형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식을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y가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하고 베타 1, 베타 2, 베타 3 하고 이제 뭐 추가로 E1, E2 추가로 여기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 생각을 하고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벡터의 계산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면 요렇게 계산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x1과 x1승과 이제 베타 2를 계산해서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x제곱과 베타 3를 곱해서 더한 것 요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y값을 어떤 요런 행렬과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선형회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x가 들어있는 게 한 개밖에 없어서 조금 여러분이 보기에 이것도 이제 행렬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원바이원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형회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여기 x가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은 무조건 이 베타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2의 베타승이 들어가는 것은 선형회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이 개수가 선형으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베타와 베타2 뭐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형회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지금 1번과 2번은 선형이고 3번은 비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머리를 해보자면 회귀라고 하는 것은 지도학습의 일종이다. 즉 지도학습은 우리가 정답값을 가지고 있는 것, 입력값에 매칭되는 정답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도학습이었죠. 그래서 지도학습의 일종인데 회귀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결정트리 같은 것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분류 문제와는 다르게 출력값이 연속적인 값인 경우를 의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결정트리도 저희가 회귀로 바꿔서
푸는 것도 배우긴 했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인 값인 경우를 의미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실수값으로 출력값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는 관계다. 그런데 이 관계성의 정도를 상관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계수가 이제 보통 R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제 R이 양수인 경우 양의 상관관계, 음수인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것은 이제 인과관계를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종속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x와의 상관관계를 선형함수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선형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사실은 이제 예제로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직선 모델 이런 것처럼 직선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예제로 많이 보려고 해요. 선형함수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것이 어쨌든 선형회귀이고, 그다음에 선형회귀의 목적 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등이 있다. 제가 요거를 이제 MSE, RMSE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약자가 사용되더라도 이제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는 이 종속변수 y는 타겟 아웃풋이죠. 타겟 값이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x는 인풋 피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